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언법 1. 어떠한 대상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불완전하더라도 태극의 원리를 마음에서 어느 정도 느끼고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태극의 원리는 뭔가요? 태극은 신을 했죠. 신의 음양의 원리가 결합되어 있죠. 음양은 섭리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죠. 인식수단이죠. 어떤 대상을 깊이 탐구하다 보면 대상 속에 간직된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또한 특정한 외부 대상에서 태극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절대자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로 태극의 원리에 각에 창조와 파멸작용이 나타나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루어지는 과정 역시 태극의 원리에 입각해 창조와 파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음과 외부 대상이 태극의 원리를 매개로 조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와닿는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외부 대상에 간직된 섭리가 마음에 떠오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존재는 뭔가요? 인간 이전에 그래, 섭리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신이겠죠. 그거야. 예전에 설명했던 그림이죠. 절대자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자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했죠.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게 인간의 마음이다.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뭔가요? 마찬가지로 절대자의 마음의 일부가 변해서 된 것이겠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절대자의 마음에 속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간직된 섭리 역시 마음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둘 다 절대자의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따라서 마음과 외부 대상과의 조응의 정도가 심화되면 어떤 존재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지면서 예지력이 발휘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섭리를 인식하게 되고 진리와 진실을 보다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그러면 예지력이 발휘되겠죠. 그러한 현상은 그래요.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가능해져요. 어떤 사람이 증상을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아프겠구나. 그래요.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의사 같은 경우는 알겠죠. 그 사람의 어떤 증상을 보면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세상에 이해가 깊어지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극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탐구하지 않으면 예지력의 근원을 모르니 표현되는 형식은 직관의 형태를 띠게 되며 구체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예지력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게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타인에게 설득하기 어렵겠죠. 근데 워낙 직관력이 뛰어나서 잘 맞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진리와 진실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인간의 영혼은 절대적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예지력이 발휘될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면서 그래요. 예지력이 발휘되는 게 정상적인 그래요. 가르침인 거죠. 하지만 태극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예지력의 근원을 모르니 표현되는 형식은 직관 형태를 띠며 이거 얘기했죠. 하지만 태극 신검에는 태극과 8개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기능이 있으니 태극 신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직관의 형태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태로 예언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요. 좋은 책인 거예요.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기능도 있고 그래요. 태극 신검을 여기까지 깊이 탐구했다면 예언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식을 만들어 미래를 살펴본다고 하면 복 속에 담겨있는 화를 제거할 수 없는 화라면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미래를 왜 살펴보나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복 속에 간직되어 있는 화를 찾아 제거하기 위해서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 제거할 수 없는 화라면 어떡해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언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화 속에 담겨있는 복을 찾아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그렇죠.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요.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야 되니까 화 속에 있는 복을 찾아야 되겠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 역시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를 이용할 수 있는 인간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선택이 가능한 말보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인간이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왜 그런가요? 섭리를 인식하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절대자의 능력을 인간은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큰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 했나요? 인간답게 살라 하면 좀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를 이용하려 하여라.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죠. 태극신검에서도 간단한 체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우선 특정한 대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양의를 만듭니다. 양의를 만드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의는 뭐라 했나요? 볼게요. 주석에 달려있죠. 양의는 양과 음을 뜻하는데 8개에서는 이어진 선, 끊어진 선으로 표시된다.
논리체계로 보면 어떤가요? 양과 음에는 어떠한 특정한 대상이 간직되어 있는 건 아니죠. 기준을 정해서 대상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래요. 둘로 나누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판별의 작용 분리, 연구 대상을 파악할 시 형식과 내용으로 분리,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분리,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분리. 그래요. 연구 대상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탐구하여 상태를 극과 극으로 분리. 있죠. 1과 2는 또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작용과 작용 요소가 되는 대상이 되죠. 동양식으로 말하면 체와 용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둘로 나누어 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분리를 해야 하는데 또다시 분리가 가능하면 유의 5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분리는 계속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냥 사회 이러면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사회를 나누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구성 요소들을 나누어 볼 수 있죠. 사회는 시장이 있구나. 그래요. 또 기업이 있구나. 기업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소득을 얻구나. 사회는 또 정부가 있구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각 요소들도 또 나눌 수가 있죠. 사회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기업들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산업별로 뭐 금융을 담당하는 기업,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상업을 담당하는 기업 끝없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상업을 담당하는, 또 금융을 담당하는 기업은 또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요. 분석 가능한 요소들이 나올 때까지만 분리합니다. 끝없이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끝없이 할 필요는 없어요. 분석이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주석에 달려있죠. 이해를 위해 나누어서 필요한 요소를 찾는 일은 이해를 위한 기초가 되는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그렇죠. 둘째는 내가 검토한 어려움들 각각을 가능한 만큼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큼 그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만큼 작은 부분들로 나누는 것. 셋째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인식하는 대상들에서 시작해 조금씩 계단처럼 가장 복잡한 대상들이 인식에까지 올라가기 위해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인도하는 것. 이 2가지가 중요하다죠. 나누어서 쉬운 것부터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다 보면 점점 어려운 것도 이해하게 된다. 르네 데카르트가 한 말이죠. 그런데 르네 데카르트는 언제적 사람인가요? 르네 데카르트 1596년에 태어나서 1650년에 사망했다 하죠. 그래요. 한 400년 전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기준을 정해서 나눠라 이렇게 이글스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 영역을 구조와 내용으로 분리하면 시장 질서와 내용물로 분리됩니다. 경제 영역은 뭐하는 영역인가요? 생산하고 소비하는 영역을 가리키죠. 분변의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생산과 소비를 하는 영역이다. 시장 질서와 내용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면
이 사회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합니다. 여기서는 질적 차이에 의한 분류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장 질서는 한번 예를 들어서 그래요. 예언법을 만들어 보는 거죠. 시장 질서는 또다시 시장에서 다루는 상품의 질적 차이에 대해 입각해 상품 시장 영역과 활동 시장 영역, 노동 대신 활동 시장 영역으로 하는 거죠. 노동은 육체적 노동을 뜻하니까 너무 협소하잖아요. 육체적 노동만 거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활동도 거래를 하죠. 금융시장 영역과 자본시장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상품시장 영역 역시 실적 차이에 의해 무형의 상품, 대표적인 예로는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일정 기간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무형의 상품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권리도 거래되죠. 일정 기간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권리도 거래가 되죠. 소유하지 않고도 주택이나 상가를 이용하잖아요. 월세 주면서. 빼는 거죠. 왜 그런가요? 활동시장이라고 하니까 활동시장 영역이라 했죠. 노동시장 영역을 활동시장 영역으로 바꿨잖아요. 의사나 변호사의 활동은 활동시장 영역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무형의 상품의 예를 바꾼 거죠. 그래요. 그래요. 기술 같은 것도 거래할 수 있겠죠. 무형의 상품. 근데 금융시장 영역에서 뭘 거래하나요?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죠. 이건 빼는 게 좋겠죠. 그래요. 자본시장 영역 안에는 또 상가 역시 포함되겠죠. 이건 빼는 게 좋겠죠.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무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영역과 유형의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의 상품은 물질로 된 걸 얘기하겠죠. 더욱더 세분화가 가능하겠으나 이 정도만 분리해도 체계적인 예언의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 영역의 예언이 아니라 상품 시장 영역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자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분석에 필요한 요소가 나올 때까지 분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을 질적 차이에 의해 분리하면 물적 토대와 인적 토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물적 토대는 다시 화폐 형태와 물리적 형태로 분리됩니다. 화폐 형태는 가치 형태로 화폐로 표시하죠. 작업도구 원료 토지는 물리적 형태죠. 인적 토대는 삶의 양식에 따라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로 분리됩니다. 그전에는 기업가와 노동자를 했는데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로 하는 게 맞죠. 기업에는 기업 소유자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분리할 필요는 없고 예언에 필요한 요소가 나올 때까지만 분리하면 됩니다. 그래요. 말했죠. 분리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에 필요한 만큼만 분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시장 지배 시대에서 원래는 자본 지배 시대라 했죠. 시장 지배 시대가 맞죠. 자본은 늘 있어 왔죠. 인류와 함께. 자본이 뭔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죠. 시장 지배 시대는 도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전 시대에서 자본이 없었던 건 아니죠. 하도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 하니까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자본 지배 시대라고 했죠. 시대라고 적었는데 그래요.
시장 지배 시대가 맞는 거예요. 인간들은 시장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고 생존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해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니 경제 영역에서 선천적인 위치에 시장을 배치시킬 수 있고 우선적인 위치에 다른 영역들에 들어온 것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지배 시대에서는 왜 시장지배 시대라고 하나요? 사람들이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시장에 반드시 무언가를 판매해야 되죠. 소득을 얻어야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근로자는 판매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로자도 판매해서 소득을 얻죠. 뭘 판매하나요? 활동을 판매하죠. 기업에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는 시장에서 판매하여 소득을 얻고 시장에서 구매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죠. 우선적인 것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자면 정치 영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는 질적 차이에 의해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 항만, 공공건설 등 유형적인, 무형적인 것은 어떤 게 있나요? 각종 정부 정책이나 법이 있죠. 과학영역에서 발생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 발명품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있겠죠. 작업수단의 기능이나 최종 소비물의 기능을 개선시키거나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런 건 무형적인 것이죠. 그것이 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공산주의나 신자유주의나 복지와 같은 관념들은 교육 영역에서 들어온 것이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죠. 경제를 공산화하게 되려면 경제가 공산주의자들이 집권해서 공산주의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경제에 큰 영향이 오죠. 디자인, 광고나 가요에서 나오는 리듬과 화음과 같은 것들은 예술 영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다른 영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후천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들 중 다시 분리가 가능한 것이 있다면 2에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리합니다. 경제 영역을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한 국가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것은 다른 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상품이나 생산자본, 인간, 금융자본, 활동자본이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인가, 다른 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인가를 파악하여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은 정책이나 법이 존재하는데 이 역시 국가 내에서 발생한 것은 내부적인 것, 타국으로부터 혹은 국제기구 포함이죠. 유입된 것은 외부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도 영향을 미쳐요. 현 시대에서는 무역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가죠. 무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분리된 것들을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것들 중 다시 분리 가능한 것이 있다면 2에서 4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리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나누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존재 상태의 효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수의 증가 속도가 기업 수의 감소 속도보다 크고 상품 수의 증가 속도가 상품 수의 감소 속도보다 크고 적정 이윤율을 초과하는 기업 수의 증가 속도가 적정 이윤율 감소하는 기업 수의 증가 속도보다 크며 적정 임금을 초과하는 직업 수 증가 속도에 가속도가 붙을 때 호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죠. 직업도 증가하고 소득도 증가하고 막 그런 상태인 거예요. 기업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보통 그런 경우를 호황이라고 하죠. 이와 반대로 될 때 불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분류할 수 있으니 조화로운 호황과 조화롭지 못한 호황, 조화로운 불황과 조화롭지 못한 불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에 일정한 비율에 맞게 호황이 나타날 때 여러 기업들이 또 여러 산업들이 고르게 좋을 때 조화로운 호황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일정한 비율이 파괴된 채 호황이 나타날 때
조화롭지 못한 화랑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산업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어떤 기업이나 산업은 조금밖에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조화로운 화랑이 뭐 어떨까요? 좀 드물겠죠. 대체로는 뭐 조화롭지 못한 화랑이 대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조사를 해봐야 하는 거죠. 불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과 불황은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단의 상태를 가리키며 양극단을 지나면 반대의 경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종의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예전의 사람들은 양극 도달 즉 음시생,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랑 속에 불황의 요인이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결합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음극 도달 즉 양시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불황 속에 화랑의 씨앗이 간직되어 있다. 화랑으로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내용을 결합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형식이죠. 즉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시작되고 음이 극에 이르면 양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기준을 정하고 둘로 나누는 이유는 태극의 원리에 각하여 이론의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분리는 분리 방법을 임시로 정해서 한 것이니 더 좋은 분리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말하고자 핵심 요인은 뭘까요? 어떤 대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그 대상에서의 섭리에 따른 변화가 보이고 그 대상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를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우선 나누어 보아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